반드시 잡아와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김정은을 충격의 도가니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명의 북한 현역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채로 집단 탈북을 감행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주변국에까지 협조를 요청하며 사력을 다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북한 당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이들에게 닥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걸었던 11명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공개되는 생존자의 충격적인 증언,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저는 25살의 북한 여군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옆 침대에 순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이야, 일어나. 하지만 차가운 몸뿐이었습니다. 22살의 순이는 그렇게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6번째였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부대에서만 6명의 전우가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혁명의 길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는 정치지도원의 말씀이 전부였으니까요. 사실 저 역시 5년 의무 복무를 마쳤습니다. 여자 군인의 복무 기간인 5년을 채웠으니 제대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황해도 고향집은 더욱 절망적이었거든요. 은미야, 집에 오지 마라. 여기는 너보다 더 굶고 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과 2명의 동생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나마 부대에서는 옥수수죽이라도 나오지만 집에서는 풀뿌리를 삶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부대에 남는 것을. 가족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충성심보다 강했습니다. 새벽 점호 때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 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따뜻한 쌀밥 생각만 했습니다. 정치학습 시간에 남조선의 타락상에 대해 배우면서도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만 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급부대에서 특별 임무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라진 선봉 지역으로 파견 명령이었습니다. 김은미 동지, 박중오 중사와 김철수 동지와 함께 조국 방위의 최전선에서 혁명 임무를 수행하라.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진 선봉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부대 막사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확실히 나은 환경이었지만 더 이상했던 건 선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특히 라진 소대장 최민철 중사는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냉정하신 중사님이 우리 신참들을 불러놓고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여기 상황을 모른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보고 들은 것도 함부로 떠들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박중호 중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와 김철수 동지는 상자를 옮기고 나르고 차에 싣기도 했습니다. 몇 달간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상자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최민철 중사님과 박중호 중사님은 며칠에 한 번씩 차를 타고 나가시는데 어디를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최민철 중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르러 본가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박중호 중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라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부대 물품을 옮기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도착하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북적거리고 있었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외모였습니다. 교육받은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어야 할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깨끗한 옷에 여유 있는 표정,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중사님은 우리에게 짐만 옮기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거래는 그가 담당했죠. 우리는 사금이 든 포대를 나르고 정리하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사님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었는데 그 액수가 상당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거래가 끝난 후 중사님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큰 걱정을 덜어낸 것 같은 안도감이 역력했거든요.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온 중사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통조림과 과자 그리고 설탕까지. 몇 달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귀한 음식을 어디서 구한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만 주는 걸까요? 그날 밤 동료 박성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은미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중사님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말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밀을요. 그 후 며칠 동안 중사님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라진 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먹을거리의 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통조림 하나씩이었는데 이번에는 과자와 설탕, 심지어 고기 통조림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기뻐했지만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여전히 옥수수죽으로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걸까요? 특히 박성미, 이순아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사님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먹을거리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몸이 약하면 안 되니까 이거 다 먹고 튼튼해져라. 왜 갑자기 건강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주시는 걸까요? 마치 무슨 큰일을 앞두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 박성미도 뒤척이고 있는 것을 보니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막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최민철 중사님이 박중호 중사님과 다른 부대원 6명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8명이 몰래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들의 움직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무언가 중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박성미를 깨웠습니다. 박성미도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순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부대 뒤쪽 숲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미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순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사님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중사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중사님이 굴복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명이 모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 4월 11일 새벽 2시 우리 11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민철 중사님의 안내를 받아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삼엄한 경비가 서 있는 곳인데 새벽 시간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즉시 총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중사님이 손짓으로 우리를 제지했습니다. 앞쪽에서 초소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가슴을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야, 담배 하나만 줘봐. 아직 2시간이나 더 남았는데 벌써 다 피웠어? 경비병들의 대화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바로 앞 덤불 뒤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왔다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이 지나간 후 박중사님이 다시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이제 500m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탈북자가 발견된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지금이 기회야. 중사님이 속삭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그쪽으로 출동하는 사이에 우리가 건너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절망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물살이 세고 강폭도 넓었습니다. 더욱이 4월의 새벽 기온에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아 하는 소리를 낼 뻔했지만 박성호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즉시 발각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이순아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려는 순간 최영수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큰 물소리였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저 멀리서 북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 중간에서 꼼짝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발견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중사님이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물 속에서 동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마비시켰지만 공포가 더 컸습니다. 경비병이 손전등을 비추며 강가를 수색했습니다. 불빛이 우리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비췄습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향했다면 우리는 모두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영혼 같은 시간이 흐른 후 경비병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또다시 10분을 기다린 후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씩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추위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민호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 경직되었거든요. 우리는 그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겨우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쓰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달달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짜내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1명 모두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는 군복이었습니다. 젖은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탈북자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11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함께 있다면 중국 공안의 즉각적인 신고 대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사님이 품속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낮은 선봉에서 장사하며 모아둔 중국 위안화였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온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은미야, 철수야. 너희 둘이 나하고 같이 가자. 중사님이 저와 김철수를 지명했습니다. 11명이 모두 나타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3명만 대표로 움직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강가 근처 숲속에 숨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박성호가 망을 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죠. 새벽 6시경
우리 세 명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마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집을 가서 빨래줄을 보니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작업복을 중사님이 훔쳐서 저희는 갈아입고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른 아침부터 장을 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시장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줄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사님이 한 상인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옷을 파는 좌판이었습니다. 작업복과 평상복들이 걸려 있었죠. 일꾼들 옷이 물에 젖어서 급히 옷을 사야 합니다. 중사님이 서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라진 선봉에서 중국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익힌 실력이었죠.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상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새벽에 나타난 이상한 차림의 사람들이 갑자기 옷을 사겠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혹시 신고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김철수도 제 옆에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몇 벌이나 필요해요? 다행히 상인이 물건을 팔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중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1벌 필요합니다. 급한 일이라서. 11벌? 그럼 많이 사는구만. 상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큰 장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작업복과 평상복을 골랐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거든요. 특히 공안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중사님이 돈을 건네고 옷들을 받았습니다. 11벌의 옷이 든 큰 보따리였죠. 상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세어봤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상인이 아직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숲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신고를 당한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드디어 동료들이 숨어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호가 망을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군복을 벗고 중국 농민들이 입는 평범한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11명이 모두 옷을 갈아입고 서로를 바라봤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맞은 첫날 오전 극심한 배고픔이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데다 긴장감으로 인해 더욱 허기가 심해졌습니다. 11명 모두 얼굴이 창백했고 조민호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중사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 교대로 마을에 나가서 음식을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11명이 모두 나타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4명씩 조를 나누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조로 중사님과 저 그리고 김철수와 박성호가 선발되었습니다. 갈아입은 중국 농민 작업복 덕분에 겉모습은 현지인과 별다를 바 없었지만 말을 하면 바로 들킬 수 있어서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마을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먹을거리들이 즐비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각종 육류와 생선, 그리고 온갖 종류의 가공식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 서민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런 음식들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풍족해 보였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중사님이 손짓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중국어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밥그릇 그림이 있어서 음식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 달 만에 맡아보는 제대로 된 음식 냄새였습니다. 침이 절로 넘어갔습니다. 중사님이 서툰 중국어로 음식을 주문하여 곧 뜨거운 국수와 만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도중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명의 중국인 남성이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들이 집단으로 탈북을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직접 나서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중국에 숨어 있으면 금방 잡힐 텐데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끝에 몽골로 가는 게 나을 텐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중사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김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사님은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우리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중사님은 도시락과 빵, 물 그리고 각종 생필품들을 재빨리 구입했습니다. 11명이 며칠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었습니다. 빨리 가자. 중사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숨어있던 동료들에게 돌아가는 길, 우리 4명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살기 위한 도주가 시작된 것이라는 절망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희망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추적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공안까지 협조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버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중사님이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11명 모두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하지만 절망보다는 더욱 강한 결의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상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로 향하는 여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야 하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였고 언제 공안에게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데다 중국어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걸어서 가거나 화물차를 얻어 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출발한 지 이틀 만에 찾아왔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던 중 공안차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옥수수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성호가 가장 먼저 밭으로 뛰어들었고 나머지도 하나씩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순아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공안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옥수수 줄기 사이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최영수가 이순아의 입을 막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발목 때문에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뻔했거든요. 조민호는 이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공안들이 밭 주변을 수색한 지 30분이 흘렀을까요? 영원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순아의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걸을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우리는 동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와 박성호가 양쪽에서 부축하며 함께 이동했습니다. 다음 며칠간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4월의 중국 내륙의 밤은 겨울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사님은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몸이 약한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옷까지 벗어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조민호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동료들이 보여준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각자 가진 약이나 영양제를 모두 꺼내주었고 교대로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최영수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감기약을 조민호에게 주었고 박성호는 업고 다닐 수도 있다며 자신의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동료의 덕분에 조민호는 3일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드디어 몽골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주간의 지옥 같은 여정 끝에 희망의 땅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국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쪽 국경 경비가 삼엄했고 자칫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2시를 기해 국경선을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11명이 일렬로 늘어서서 중사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 옷이 찢어지고 살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몽골 땅을 밟은 순간 11명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은 마지막 시련이었습니다. 현지 한국인 교민의 도움으로 트럭에 몸을 숨기고 이동했는데 몽골 경찰의 검문소가 곳곳에 있어서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 아저씨가 능숙하게 돈을 찔러주었고 마침내 태극기가 펄럭이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을 때 11명 모두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경비원이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조국의 품에 안긴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의 첫 질문은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한 배려였죠. 곧바로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옷,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고기와 하얀 쌀밥과 잡채, 그리고 과일까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목욕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뜨거운 물로 씻는다는 것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사흘 후 드디어 조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는데 그 크기에 먼저 놀랐습니다. 이런 거대한 철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북한에서 본 어떤 여성보다도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인사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승무원이 다가와서 음료수를 권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돈을 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승무원은 웃으면서 무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짜로 음료수를 준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덮개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용기 안에 밥과 반찬, 고기,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돈을 내야 하는 줄 알고 먹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박성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승무원이 와서 무료라고 설명해주자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 입 먹어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쌀밥, 달콤한 불고기, 신선한 과일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서자 승무원이 창밖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본 광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로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에 별을 뿌려놓은 것 같았죠. 북한에서는 밤에 이렇게 많은 불빛을 볼 수 없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캄캄하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사님이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저게 바로 자유의 불빛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공항 건물이 북한의 어떤 건물보다도 크고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죠.
더욱 놀라운 건 시설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안에서 급하게 변소를 찾게 되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변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솔하시던 통일부 직원분께 물어보니 웃으면서 화장실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니 화장하는 곳인가 싶어서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이 바로 변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변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변기도 하얗고 반짝거렸고 휴지도 부드러웠습니다. 심지어 손을 씻는 곳도 자동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깨끗한 변소는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이었죠. 공항에서 나와서 하나원으로 가는 길 준비된 버스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대형 버스였는데 좌석이 너무 푹신해서 앉는 순간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북한의 낡은 버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버스가 인천대교를 지날 때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모든 사람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리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긴 다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역사였죠.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광고판들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도로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 상태에 감탄했습니다. 너무나 매끄럽고 넓었습니다. 북한의 울퉁불퉁한 길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런 길에서 달리니까 버스 안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식사였습니다. 11명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고기와 여러 가지 반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도 충분했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고기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직들만 먹는 거였거든요. 식사 시간대는 매일마다 감동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릇에 떠먹으라고 하니 남자 대원들은 고기와 밥을 너무 많이 떠먹어서 어떤 날은 다 먹지 못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어요. 아무래도 배탈이 났나 봅니다. 생필품을 각자 나눠줬는데 영어로 씌어진 스킨 로션, 아이크림들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샤워할 때도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도 다 똑같이 생겨서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깨끗한 환경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 정말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원 직원분이 중사님의 생일이라는 걸 알고 깜짝 생일잔치를 준비해 준 것입니다. 케이크와 촛불,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까지. 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는 모습을 보며 11명 모두가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따뜻한 인간애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3끼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2017년 그 춥고 절망적인 4월 밤, 11명의 북한 군인이었던 저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년 4월 11일이 되면 저희 11명은 모여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던 그날이 저희에게는 진짜 생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모였는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리며 절망했던 그때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이 하루빨리 이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으로 저와 제 동료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